코스피 전망은 원래 하지 않는데요. 항상 틀리기 때문에 10번 얘기하면 8번 틀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해도 별 사실 성장주가 강세를 보인 거는 2014년 그 2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거의 6년 정도 왔고요. 피크를 친 게 이제 작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저금리 저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주의 이제 득세가 계속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성장이 둔화되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뭐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의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해졌던 거죠. 두 번째는 저금리 현상인데요.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주를 밸류에이션을 할 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방식을 씁니다. 할인할 때 쓰는 게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주는 좀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성장주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2, 3%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1%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거는 좀 가치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사실은 그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요. 시장에서 몰랐던 거지 돈을 엄청 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모듈화 시켰잖아요, 테슬라가. 예를 들면 그 모듈이 한 3천만 원이다. 근데 지금 만약 미리 지불을 한다면 우리가 1,000만 원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테슬라가. 테슬라 차를 살 때 그 모듈을 바로 번들로 사버리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지가 않아요, 계정이. 왜냐하면 그게 아직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업데이트는 해주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본격 시행이 되면 그게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지금은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 있었지만은 오르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비싸지 않았어요. 굉장히 쌌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다 있는 거지 꼭 가치가 없어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 논란은 많지만은 저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주가는 좀 뭐 상당히 오버슈팅한 건 있었지만은 애초에 그 주가 상승하기 전에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면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좀 공통적이긴 하겠지만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 같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금리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받는 것은 이제 한국의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멀티플이 낮은 가치주 쪽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코스피 전망은 원래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10번 얘기하면 8번 틀리고 가끔 맞추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금 현상을 진단하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평가를 하려면 결국 기업의 이익인데요. 실적이 얼마나 날 건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한 5, 600조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저희 기업이 연간 세후 한 100조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 정도 나면 이제 이익률이 한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금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1%밖에 안 되지만 주식은 약 6% 정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더 올라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항상 이론처럼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산업 구조가 좀 구경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좀 취약하다는 거.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죠. 대부분 보면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 뭐 헬스케어나 소비재 기업 같은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은 점점 기업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소될 거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좀 지배 구조가 좀 후진적이라는 거죠. 주주 환원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선진국이랑 비교해 보면 보통 40, 50% 정도 되는데 선진국이 저희는 한 2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들이 예를 들면 1년에 이익이 100조가 나면 그 100조 중에 50조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쓴다면
코스피는 저는 당장 뭐 3,000포인트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뭐 경제 상황도 있을 거고 뭐 경기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보는 것도 유동성이고요. 근데 지금 과잉 유동성이라 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식 말고는 대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도 뭐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 부동산도 지금 쉽지가 않고 주식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고요. 반면에 이 과잉 유동성 때문에 좀 거품이 생길까봐 좀 그런 게 또 걱정이 되곤 해요. 시장에 좀 위기가 와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큰 위기가 오지 않거든요.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것은 거품이 꺼질 때. 사실 뭐 리만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발생한 거고요. 주가가 이제 너무 급격히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이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다면 그 휴유증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유동성이 위기와 기회를 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또 그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거든요. 주식이 너무 과열될 때는 어떤 좀 매도 세력이 나와주는 게 좀 나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오히려 그런 공매도 세력에 파는 주식을 오히려 사서 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는 뭐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한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수 상황이니까요.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내년도 정도 돼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건 풀어도 저는 시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복, 뭐 정상화, 피해주의 좀 어떤 귀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활약했던 수익이 좋았던 이제 기업들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어려웠던 기업들 그러나 체력은 탄탄한데 예를 들면 현금은 많이 들고 있지만은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디폴트 날 가능성은 없는 기업들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들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주가도 이제 크게 빠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보는 거는 뭐 소비재 오히려 소비재라든지 의류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은 뭐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큰 피해도 없었는데 주가만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기업을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저는 항상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한다가 이제 제 철학인데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사고 싶은 주식 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심으로 항상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면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주가가 뭐 크게 올라 있는데 지금 뭐 안 팔고 있다든지 그 포트폴리오에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많다면 좀 불안한 거고요.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주식가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뭐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